최근 일본 학계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선진 7개 국모임의 창립 멤버인 일본이 조만간 파산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발생한 버블 붕괴와 함께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유지해온 선진국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년 내 일본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인 GDP와 수출 품목의 다양성,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정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 39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바시대 명예교수는 중국은 무섭게 추격해오고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질렀다며 쪼그라들고 늙어가는 일본의 침체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명예교수는 일본의 1인당 GDP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대로 가면 베트남 수준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한국의 반토막도 안 되는 추락인 것이죠. 유독 일본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하락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964년 도쿄 올림픽, 1970년 오사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일찌감치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그 일본이 하락세를 걷게 된 이유는 1980년대 극심한 무역 적자에 시달린 미국은 무역 상대국들에게 환율 조정을 요구합니다. 이른바 플라자 합의, 이는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던 일본을 겨냥한 조치였고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오르자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고 대출 규제를 급격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어 심각한 자산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출이 수월해지자 당시 평범한 60대 여성이 한화로 무려 27조 원을 대출받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블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정부가 금리를 올리자 주식과 부동산 가치는 대폭락하였고 일본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며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온 일본의 경제 침체에 대해 노구치 명예교수는 선진 7개국 모임에 일본 대신 한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했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금의 일본은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선진국 반열에서 떨어지고 무참히 파산할 것이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일본 경제력이라면 앞으로의 일본의 위치는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여전히 강점과 저력을 갖고 있음에도 좀체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경제 쇠퇴의 뿌리에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에선 현재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본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에는 안 될 겁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끝없이 침체되며 파산을 마주한 일본 경제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에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파산 직전이라고 일본 내부에서 말이 돌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까지 돈을 푸는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증가시켜도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고용을 안정화해도 결국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자국 시장만으론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서 외화를 벌어보지만 한국 상품이 너무 뛰어난 탓에 특정 분야가 아니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세계 글로벌 시장은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자국의 아날로그 감성에 심취해 있습니다. 세계가 선도해 나가는 인류 기업으로의 성장은 뒤로 한 채 본인들만의 감성이 우선이라며 이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OLED 기술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LED 반도체 소자 중 하나로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많은 세계 각 나라의 기업들이 연구 중에 있고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을 따라 잡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세계 최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혁신적인 기업가 중 한 명인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 경험하는 테크 직업의 종류는 아니지만 기술 중심의 직업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메타버스 산업 중심의 OLED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다. 어떻게 해서든 한국기술전문연구원을 회사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을 일본은 감히 쳐다도 볼 수가 없는 높이까지 올라왔고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악을 하는 일본. 한국에 밀린 지는 한참 됐고 이제 홍콩, 대만과 자리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안 봐도 훤할 정도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인은 언급도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일본 내부의 지식인뿐만이 아닌 민간경제연구소에선 1인당 GDP는 조만간 대한민국에 따라 잡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홍콩과 대만에도 추월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날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국을 대상으로 예측해 발표한 중장기 아시아 경제 전망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 일본의 쇠락이 두드러지고 급부상하는 대만에게 따라 잡히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대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격화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의식해 중국은 대만 공습까지 언급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고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만 특유의 실사구시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고 있으며 현재 철저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대만 경제의 저력과 뚝심이 서방 국가의 지원을 끌어내고 있고 지난해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중국보다 높은 세계 1위라는 무려 3.1%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외형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간판 기업이 일본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향후 몇 년 안으로 현재 발전하고 있는 데만 지난 5년간 성장률이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기에 이제 한국과 일본을 입에 담는 건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대만 그리고 홍콩 셋이 자리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그날이 세계 글로벌 지식인들과 일본 내부의 지식인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까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하락세를 걸으며 경제 파산을 맞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한국과 일본이 라이벌 관계다라는 말은 없을 겁니다. 한국의 라이벌은 굳건한 동맹이자 경제, 사업 파트너인 미국이고 일본의 라이벌은 이제서야 성장하기 시작한 홍콩과 대만이죠. 홍콩과 대만에게도 따라 잡히는 일본. 조만간 명을 다할 것 같고 일본은 한국을 입에 담을 수준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